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영상사회학과 디지털 미디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론들, 특히 오늘 다룰 네트노그래피라는 일종의 디지털 미디어 공간에 대한 에스노그래피 방법론 같은 것들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좀 탐구하고 있는 김한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피해자 의식 인종주의라는 이제 두 개의 연결된 기획에서 두 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이 강의는 그래서 이 피해자 의식 인종주의라는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좀 질적인 연구로서 2020년 여름에 있었던 한국 사회에서 두 가지 논란을 인터넷 공간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네트노그래피, 그러니까 인터넷에 대한 에스노그래피 접근을 통해서 제가 분석한 걸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강에서 제가 이제 끝날 부분에 설명드렸던 이미지인데요. 이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클리앙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것인데, 이제 이 클리앙이라는 곳에서 2020년 6월 3일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2020년 6월 3일이라고 하면 블랙 라이브스 매러라고 해서 미국에서 흑인의 목숨은 소중하다라는 운동이 한창 벌어지고 있던 시기였죠. 즉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 그러니까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그 미국 경찰의 폭력에 의해서 숨을 거두면서 발단이 된, 그래서 미국 사회의 어떤 시스템적인 인종주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로로 나와서 시위를 벌이고 오랜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저항이 있었던, 그리고 그것이 미국에서 그치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그런 운동입니다. 근데 그 시기에 이 클리앙을 비롯해서 많은 한국 사회 기반의, 한국어 기반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거에 대한 논쟁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게 되게 당시에 여러 뉴스를 비롯한 주류 미디어에서 간판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도 이제 다룰 건데, 이 6월 3일쯤이면 약간 좀 어느 정도 이제 의견이 사람들이 좀 정제가 되고 약간 모아지는 시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게 올라옵니다. 지붕 위의 한국인과 도로 위의 한국인. 그러니까 지붕 위의 한국인은 1992년도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시민 소요 사건, LA 폭동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주로 흑인과 히스패닉들이 한인 사회를 대상으로 약탈과 방화를 많이 했던, 그래서 한국 사회가 많이 충격을 받았던 그 사건을 이제 지금 이제 일종의 인터넷 밈화해서 보는 거죠. 지붕 위의 한국인, 이걸 루프 코리안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재미 한인들이 자신들의 이제 상가 건물 위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라이플, 그 장총을 들고 이렇게 보초를 서고 실제 총격도 하는 방식의 일종의 민병대 혹은 자경단 활동을 했던 그런 이미지고요. 밑에는 이제 도로 위의 한국인, 클리앙이라는 커뮤니티가 어떤 면에서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하고 있는 촛불 시위의 모습입니다. 촛불 시위는 대단히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평화 시위, 잘 질서 정연하게 진행되고 쓰레기도 많이 나오지 않는, 폭력이 되게 드물게 일어났던 시위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두 개를 보여주면서 이게 말하자면 지금 BLM과는 엄청 다르다. 그리고 BLM에 주동이 되고 있는 그 소위 그 유색인 혹은 흑인,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어떤 시위 방식이나 그런 것들과는 이 한인 혹은 한국인들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이런 식의 논의가 이 커뮤니티에서 이런 이미지들로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당시에 이 논란의 중요한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논의를 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이 특정한 집단 대 집단의 정체성을 둘러싸고 이 피해라는 것, 누군가에 의해서 당한 피해, 특히 집단이 다른 집단에 의해서 당한 피해라는 걸 가지고서 그 피해의 크기에 대한 경쟁, 그 피해의 어떤 가혹함에 대한 경쟁, 그래서 그것이 역으로 어떤 지금 집단의 도덕성을 더 정당화하는 어떤 논리로 가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인종주의의 문제에 있어서 이 경쟁자 피해자 의식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이죠. 경쟁적 피해자 의식, comparative victimhood라고 하는데요.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85년도에 좀 꽤 오래전의 논문인데 그 루이스 킬리언이라는 되게 이제 중요한 사회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논문을 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논문에 보면 어떤 한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1960년대, 70년대를 이제 지난 직후였을 텐데 1960년대, 70년대가 어떤 시기였냐면 미국은 민권 운동이 활발했던 시기입니다. 민권 운동에 특히 중요한 것이 흑인의 인권을 어떻게 그전까지 이제 노예제가 있다가 노예제에서 해방된 이후에도 사실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분리 정책 같은 것들이 존재를 했었고 불이익 같은 것이 존재를 했었고 뭐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가 그래서 이제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대 정책 같은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소수 집단 우대 정책.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났던 시기에 이제 이제 대학의 강연에서 그 흑인 집단의 이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 특히 백인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막 토론이 지속이 되니까 흑인 토론자가 반박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백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종주의적 원죄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제 강한 유럽 억양을 가진 백인 노인이 이 사람이 아니고요. 이분은 이제 제가 그냥 검색해서 이런 분들이 미국에 이제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냥 가져온 건데 딱 나타나서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40년 전에 나는 내 인종 때문에 나치 강제 수용소에 있었는데 당신은 내가 백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종주의의 유죄라고 말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갑자기 나오니까 좀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죠. 나치의 가해자는 나치가 아니고 홀로코스트의 가해자는 나치죠. 이 강제 수용소에 지금 이 할머니가 보여주고 있는 홀로코스트 서바이버라는 책도 홀로코스트 뭐 아우슈비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있었던 인류사적인 어떤 폭력 이런 것들에 대한 증언일 텐데 그런 것들의 가해자는 별개로 따로 있어요. 어쨌든 그 피해에 대한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강한 어떤 피해자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너희 집단한테 내가 어떤 원죄를 갖고 있다는 것이냐라고 항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킬리언은 이 상황 자체를 일종의 역오명이라는 현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역오명 이렇게 리버스 아니 스티그마 리버설이라고 하죠. 오명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집단에게 이 오명을 씌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역차별 얘기했던 것처럼 역오명이라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그 오명 자체가 그런 식의 어떤 역으로 가는 이제 역차별과 같이 그런 식의 역오명의 위협이라는 것이 계속 항상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고 그 역오명이라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취해야 되는 전략은 무엇이냐? 내가 더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피해라는 거에 있어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미국 이거 지금 사실 이 어퍼머티브 액션, 이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의 얘기는 물론 이 흑인 토론자가 말을 조금
근거를 좀 잘못된 거긴 하죠. 백인의 원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가 여전히 시스템적으로 백인 중심으로 가고 있고 여전히 차별이 구조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뭐 원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 이런 반응이 나온 거이기도 한 건데 사실 거기에 대고 이제 대답하는 사람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더 피해자다. 내가 나의 집단을 생각하는 나의 내 집단 인그룹이라고 합니다. 인그룹. 나의 내 집단은 심지어 아우슈비츠 대량 학살을 당한 집단이다. 내가 당한 피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너희가 일상생활에서 그 정도의 피해를 받고 있다고 그게 니네 피해에 대해서 우리 피해가 더 적다고 할 수 있는 거냐? 우리가 훨씬 더 불쌍한 집단이다. 우리가 훨씬 더 어떤 피해에 있어서는 도덕적인 어떤 우월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 근데 누가 더 피해가 큰 거 자체가 피해라는 것을 가지고서 사회적인 문제를 고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어떤 대결의 문제로 가는 것. 이게 이제 경쟁적 피해자 의식인 겁니다. 이 경쟁적 피해자 의식의 문제는 제가 이제 1강에서 얘기했던 거기도 한데 이 집단적 피해자 의식의 문제 컬렉티브 빅팀후드란 거랑 또 연결돼요. 컬렉티브 빅팀후드는 제가 1강에서 설명을 했는데 뭐 짧게 설명하자면 자기 집단으로 생각하는 이 내 집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피해를 자기의 것으로 동일시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그 동일시할 수 있는 집단 내에서 자기가 속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피해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의 정당성도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모르겠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홀로코스트를 직접 겪거나 홀로코스트적인 상황의 위협에 있지 않았던 유대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이 홀로코스트라는 것을 자기 집단의 피해로 그대로 가져갑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문제에 있어서 팔레스타인이나 뭐 어떤 그런 가자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피해자성을 강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반유대주의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지 아느냐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런 이스라엘 이전에 유대인이 받았던 그런 여러 가지 피해를 자기화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 좀 흥미로운 점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런 백인 유대인과 함께 유대인 사회 내에서는 또 백인과 흑인이 동시에 공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라는 것도 단일한 어떤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예 생물학적으로 섞이지 않은 유전적으로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존재를 합니다.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주로 백인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되게 복잡한 와중 속에서 그들을 하나로 묶는 이 의식 이것을 이제 집단적 피해자 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집단적 피해자 의식이 이 경쟁의 구도로 가는 것을 이 경쟁적 피해자 의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점점 이 전지구화적인 경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전 세계가 그 속에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집단과의 이 노출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 접촉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그들과 어떤 뭐 크고 작은 어떤 도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놓이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 도덕적 자격 혹은 도덕적 면허를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피해자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한국 사회에서 2020년 여름은 되게 이제 제가 앞에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면에서 되게 중요한 전환의 국면입니다. 그 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을 했었고, 이제 5월 말에서 6월 초에 이 BLM이라 불리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운동이 이제 시작되죠. 이것 자체가 너무나 이제 글로벌한 운동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한국에서도 다시 BLM에 동조하는 시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직후에 8월에
오늘 여기서 이 강의에서 주요하게 다룰 것 중에 또 하나가 특정한 어떤 고등학교의 전통인 졸업사진 앨범에 코스프레 사진을 찍는 과정 속에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밈이었던 관짝소년단이라는 특정한 이제 아프리카의 이 그 전통적인 장례 의식을 밈화한 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코스프레를 하면서 얼굴에 이제 검은 분장을 한 거죠. 이제 이게 블랙페이스라는 대단히 이제 특히 이제 미국적 맥락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의 맥락에서 상당히 이제 역사성을 갖고 있는 이제 이 특정한 행위 양식입니다. 즉 백인이나 뭐 흑인보다 약간 밝은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흑인을 어떤 면에서 조롱하기 위한 목적에서 블랙페이스를 많이 했었고, 혹은 흑인을 무대에 세우거나 흑인이 어떤 엔터테인먼트에서 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서 백인들이 흑인 분장을 하고 무대에 섰던 그런 역사도 있고요. 근데 이 블랙페이스라는 것이 또 단순히 그냥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폭력일 뿐만이 아니라 블랙페이스와 함께 계속 있어왔던 미국 사회 내에서의 흑인에 대한 실질적인 물리적인 폭력 이런 것들과 계속 연계되어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사회 내에서는 블랙페이스가 거의 금기에 가깝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뭐 캐나다도 그 티루도 총리가 블랙페이스 했던 것 때문에 사과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막 있고 하는데 한국에서도 사실 블랙페이스가 이전에도 몇 번 문제가 됐었었죠. 그리고 개그맨들이 얼굴에 이제 검은 분장을 하고 나왔던 것들을 가지고 이 샘 오칠이 말고 그 샘 다른 샘 있지 않습니까? 호주에서 온 샘 그분 이름 풀네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샘 해밍턴인가요? 그분이 막 비판을 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또 개그맨 한 분이 또 막 반박을 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식의 역사를 좀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미국에서 처음 발단이 되긴 했지만 이 블랙페이스가 얼마나 이제 그런 역사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전지구적으로 약간 공유가 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한국 사회 내에서는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완전히 공유가 되어 있지는 않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또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갑자기 이제 소위 흑인이라는 뭐 그 흑인의 한국은 흑인이라고 그냥 퉁쳐서 부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 출신일 수도 있고요, 미국 출신일 수도 있고요, 유럽 출신일 수도 있겠죠. 아프리카계 미국인일 수도 있고 그냥 아프리카인일 수도 있고 유럽에 거주하는 아프리카계 이주민일 수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하나로 묶어서 흑인이라고 하는데 그 흑인이 갑자기 이제 중요한 어떤 상대 집단이 되는 겁니다. 아웃그룹이라고 하는데 상대 집단으로 부각이 되는 겁니다. 이 BLM 같은 경우도 뭐 이거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대결 구도를 형성하지는 않았겠지만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 이 국면에서 도대체 왜 한국 사람들이 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위해서 같이 시위를 하냐, 그럼 흑인들은 한국 사람들한테 뭘 해줬냐, 이런 식의 논의들이 막 인터넷에 퍼져나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블랙페이스 논쟁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이제 이게 한국 내의 문제가 되는 거죠. 한국 내에 있는 흑인 인구와 한국 내에서의 어떤 인종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확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오랜 기간 인종이나 인종주의가 자기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겨왔던 사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존재는 계속 해왔어요.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미군 부대 안팎으로 그 소위 혼혈이라고 불리는 그 인구, 그 바이레이셔라고 하죠. 그런 인구가 형성되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차별, 명백히 한국인이고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취업의 기회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그 사람들의 부모들의 어떤 행실에 대해서 되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예 처음부터 이민을 가기도 했죠. 뭐 하인즈 워드라고 유명한 그 미식 축구 선수가 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한국계고 아버지가 미국계 흑인인데
미국계 흑인 혼혈에 대한 한국사의 그 스티그마, 오명이 뭐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그냥 미국으로 가버린 거죠. 이제 그런 일들도 존재하고요. 뭐 아예 그 혼혈로 태어난 아동들을 이승만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완전히 그냥 국가 정책적으로 입양을 보내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도 막 있었고요. 뭐 그거 외에도 사실 한국 사회 인종주의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인종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뭐 서구가 봤을 땐 같은 인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한국 사회 내에서는 또 같은 인종이라 보지 않는 여러 아시아 출신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잖아요. 뭐 가깝게는 한국인이 옛날부터 한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정체성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 생각해왔던 중국 교포, 중국 동포라고 이제 법적으로 공식 명칭을 갖고 있는 소위 조선족 인구도 있고요. 실제 그냥 중국인도 있고 한족계 중국인도 있고 뭐 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에서 온 아시아인도 존재하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사회 내에서 다양한 어떤 위계를 만들고 구획을 짓는 담론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종주의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이 논의가 되지 않고 있죠. 근데 어쨌든 흑인의 문제는 너무 명백한 인종의 문제다 보니까 이제 인종주의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2020년 여름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하게 되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혹은 한국어를 쓴 이 인터넷의 이 다수자 집단은 그럼 이런 국면에서 가해자인가? 블랙페이스에서 가해자인가? 아니야. 우리가 오히려 피해자야. 이렇게 되는 논리들. 흑인이 오히려 우리한테 잘못한 게 많지 않아. 이런 논리들. 이런 것들도 막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속에서 이게 집단과 집단 간에 서로에게 누가 더 피해를 끼쳤는가? 누구의 피해가 더 큰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정당성을 갖고 저쪽은 정당성이 없는 집단이다 라는 논리들, 그런 방식의 집단적 피해의식 그리고 경쟁적 피해의식이 바로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봤던 커뮤니티는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입니다. 클리앙이라는 곳을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에스노그래피라는 말이 이제 있는데요. 에스노그래피는 어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단 속으로 들어가서 그 집단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살아가는 어떤 문화적인 양식들, 삶의 어떤 관습들, 법칙들, 규범들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어울리면서 혹은 그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기록하고 뭐 노트로 기록하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녹음을 하기도 하고 뭐 동영상을 찍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기록하고 관찰함으로써 긴 과정의 그 관찰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방식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끌어내는 어떤 질적인 연구의 한 갈래입니다. 네트노그래피라는 거는 너무나 이제 이 인터넷이라는 거, 특히 소위 웹 2.0이라고 해서 이 소셜 미디어가 되게 중요한 소통의 어떤 매개가 된 시기에 와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와 이 디지털 세계를 완전히 분리할 수가 없는 시기까지 돼버린 거잖아요. 우리는 뭐 일상에서 그냥 항상 디지털 세계랑 접속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담론 같은 것들을 그냥 어떤 현실 세계의 어떤 부차적인 것으로만 보기가 어려운 시기까지 와버린 것이죠. 그 안에서 형성된 담론, 그 안에서 생겨난 인식 같은 것이 소위 물리적인 현실로 넘어오기도 하고 그걸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여러 가지 다른 접근들이 존재하는데, 에트노그래피는 그곳 자체를 하나의 현장으로 보고 에트노그래피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이 클리앙이라는 곳을 현장으로 삼았습니다. 클리앙은 2021년 1월 현재 월 평균 방문 수가 한 4천만 회 이상 되는 되게 큰 커뮤니티고요. 주 이용 연령대는 한 20대에서 40대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50대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논문에 따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시 정부에 친화적이면서 소위 반일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클리앙의 모두의 공원이라는 자유 게시판을 주 현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좀 더 이제 한국 사회 내에서 뭐 왼쪽이라고 할까요? 왼쪽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더 리버럴한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해야 이 인종 담론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좀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보수적이고 더 어떤 외국인 배척적인 커뮤니티들보다 오히려 좀 더 개방적일 것 같은 입장을 띌 것 같은 커뮤니티들이 어떤 식의 이 반응들 보이는지를 좀 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어떻게 이 자료들을 수집을 했냐면,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이 BLM 운동 같은 경우에는 2020년 5월 25일에 이 조지 플로이드 씨가 사망한 이후에 미니애폴리스 시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그게 5월 28일, 미국 현지 시각으로 5월 28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인 5월 말부터 6월 초 사이에 가장 이 많은 논의가 이 커뮤니티를 비롯해서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국내에서 이 미국에서의 항의 집회 소식이 가장 활발하게 전해졌던 시점인 2020년 5월 31일 0시부터 6월 3일 23시 59분까지 이 나흘 동안에 쓰여진 약 13,000, 정확하게 13,477건의 게시물이 있었고요. 그걸 다 검토를 했더니 그 중에서 이제 이 BLM,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운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글이 총 122건이었습니다. 이 122건을 추출해서 그 122건에 대한 이제 질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블랙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로 국내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훨씬 단기간 동안에 이 많은 글들이 생산됐어요. 그래서 첫 게시물이 올라온 시점이 2020년 8월 6일 10시 44분입니다. 8월 6일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약간 이 관짝소년단 코스프레 사진이 좀 돌다가 샘57이가 8월 6일날 인스타그램에다가 글을 올리죠. 그래서 그 시점부터 하루 뒤인 8월 7일 11시 29분까지 훨씬 짧은 기간 동안에 더 많은 글이 이제 검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전체 글은 3,858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전체 글이 13,000건이 넘었는데 이건 3,858건인데 이 중에서 샘57이나 이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글이 244건이 더 많았습니다. 거의 2배입니다. 그걸 추출해서 질적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 이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사진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 상황 자체가 너무 한국에서의 어떤 논의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 그리고 한국에서의 어떤 되게 어떤 정당성을 갖고 있었던 특정한 어떤 시민 행동들, 이런 것들과 감히 BLM을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논의들. 지금 이게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 위에 99 플러스가 있는데 99 플러스는 추천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100이 넘어가면은 카운트를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천한 글입니다. 광주와 도대체 왜 BLM을 비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제가 분석을 할 때 이 122개의 글을 쭉 검토를 하면서 이제 그 글들의 요지를 가지고서 약호화를 했습니다. 약호화라고 하면은 이 요지들을 하나의 특정한 개념들로 개념어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요약해서 특정한 게시물들이 갖고 있는 요점어들을 몇 개 키워드들을 이제 일별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을 때 일단 연구 질문은 한 3가지를 던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속성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 집단의 도덕적 정체성은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리고 집단 간의 정당성의 경쟁은 어떤 양상으로 어떤 개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던질 수 있는데
그 각각에 보면 사건의 속성에서는 이 혼란, 폭력 시위, 그다음에 인종차별, 여론조작, 경찰폭력, 정부대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자주 나오는 약화된 개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혼란과 폭력 시위는 이 시위대의 행위성을 강조한 것이고요. 인종차별과 여론조작, 경찰폭력, 정부대처는 정부나 미국 사회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의 도덕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약탈, 흑인의 위선, 흑인의 폭력,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해서 이제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라고 하죠. 그래서 PC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 혹은 PC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개념들로 약화될 수가 있을 텐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앞에 이 세 가지 약탈, 흑인의 위선, 흑인의 폭력 이건 말하자면 흑인의 어떤 행위성이나 흑인의 어떤 집단적 도덕적 어떤 정체성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과 PC주의는 흑인을 포함해서 그들의 어떤 BLM을 옹호하는 사람 전반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 간 정당성 경쟁에 있어서는 한인 피해, LA 폭동, 루프 코리안, 아시안 차별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약간 일관성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인 피해는 이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인 피해나 과거의 한인 피해를 모두 이제 일컫는 것이 되겠고요. LA 폭동은 92년도에 LA에서 있었던 흑인이 주도했던 소요 사태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시민 소요 사태. 루프 코리아는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인들이 이제 약탈과 방화를 하는 흑인들 상대로 무장을 한 사람들의 모습들 그걸 루프 코리안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시안 차별 미국 사회 내에서 아시안들이 오히려 더 많이 차별을 당하고 특히 흑인들이 아시안을 많이 차별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관짝소년단은 어떨까? 블랙페이스 논란. 뭐 이것도 지금 이제 제가 한글을 99개 이상의 어떤 추천을 받은 걸 갖고 와봤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 이 학생들이 얼마나 이렇게 억울할 것인지 이 학생들이 그런 어떤 나쁜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그리고 되게 안 됐다. 고3이고 얼마나 사는 게 짠한데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 학생들 못 믿겠느냐. 어떤 방식의 논리인지 좀 아시겠어요? 약간 이 학생들의 어떤 피해자성. 왜 이 학생들이 아직 미성년자인데 이 학생들 건드리냐. 이 학생들 사실 나쁜 의도도 없었다. 이런 식의 논의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추천을 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약화를 했느냐? 이거는 이제 사건의 속성에 대한 질문, 그리고 집단의 도덕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 집단 간 정당성 경쟁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고요. 첫 번째로 사건의 속성에서는 패러디, 분장, 블랙페이스, 차별적 표현, 과잉 해석, 과민 반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단 패러디, 분장, 블랙페이스 이런 것들은 약간 가치 판단을 뺀 말들도 있고요. 가치 판단이 들어갈 때도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쨌든 패러디다. 이건 패러디가 없고 그냥 분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쓰는 말일 수도 있고 혹은 패러디나 분장이 이런 것들을 불러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건 여러 가지로 쓰이니까 그냥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블랙페이스도 블랙페이스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역사성에 대한 비판적인 글에도 나오지만 블랙페이스라고 할 수 있느냐, 블랙페이스란 미국적인 맥락을 우리한테 갖고 와도 되느냐 이런 식의 말도 씁니다. 뭐 차별적 표현, 과잉 해석, 과민 반응 이런 것들은 이제 가치 판단이 들어간 말들인 것이죠. 차별적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보는 쪽이 있는가 하면은 이건 너무 과잉 해석한 거 아니냐, 의도가 그런 게 아닌데 과민 반응한 거다 이런 식의 얘기들. 그다음에 이제 집단의 도덕적 정체성을 가면은 말하자면 이 내 집단으로서의 한국 학생들 그리고 그 한국 학생들을 지지하는 한국어 기반 커뮤니티의 다수자들은 이렇게 본다는 거죠. 비하의도 없다. 엄숙주의다. PC주의다. 이중잣대다. 고압적인 표현이고 선민의식이다. 이게 다 말하자면은 비판, 블랙페이스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비하의도가 없었고 그런 식의 비하의 문제로 읽어내는 사람들은 엄숙주의, PC주의, 선민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이중잣대고 스스로에게 관대한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고압적인 표현을 가지고서 남을 가르치려고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집단 간 정당성 경쟁으로 가면 아시안 차별, 당사자 중심주의, 인종차별 학생 초상권 침해나 학생 창의성 침해, 이런 얘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이제 방어 논리인 거죠. 아시안이 오히려 더 차별을 많이 받는다. 아시안이 받는 차별, 특히 아시안에 대한 흑인들의 차별은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들로 많이 하고요. 당사자 중심주의는 이거 이제 그 관짝소년단 밈의 당사자가 오히려 이 블랙페이스 부분에 대해서 되게 소탈한 듯한 반응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또 자기 거점이 아프리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불쾌하지 않는데 뭐가 문제냐 하는 당사자 중심주의. 그다음에 인종차별 학생이 오히려 초상권을 침해당했다. 세모치리가 그 학생의 얼굴을 자기 셀러브리티의 공개정에 올림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들었다. 학생의 창의성을 침해했다. 학생들은 사실 창의성을 보이기 위해서 이 코스프레를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그 학생들이 이제 주눅들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개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블랙페이스 하기 전에 BLM부터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블랙페이스를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피해자 의식 인종주의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면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세 가지 제가 연구 질문을 던졌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잖아요. 그래서 BLM 같은 경우 일단 상대 집단의 피해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이 BLM 보도가 막 될 때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보시는 이 5월 31일자로 올라온 게시글에는 미국 시위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게시물을 누가 올리면서 CNN 보도를 이렇게 캡쳐서 올렸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게 흑인들이 워낙 뭐 코로나 때도 많이 죽었고 인종차별 같은 거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약간 공감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아예 그 미국 사회 내에서 정말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위를 중계하는데 왜 흑인 기자는 체포하고 백인 기자는 그렇지 않느냐. 그 미국 사회 내에서 이것도 경찰이 체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 권력이 보이고 있는 인종적인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그 인종주의를 이제 비판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우주선을 쏘아 올리지만 차별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놀라운 나라입니다. 이런 식의 빈정거림도 존재를 하죠. 그리고 이제 미국 경찰이 의도적으로 시위대를 자극하는 것 같다.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시위대도 있고 강하게 진압한 거기다 대해서 강하게 진압을 하고 심지어 행인과 기자들까지 체포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 속에서 뭐 이거 다 프록시 운영 아니냐, 이게 어떤 면에서 이제 이 클리앙이라는 커뮤니티가 갖고 있는 일견 진보적인 듯한 그 색채랑 연결된 듯한 글들이 초반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다 5월 31일 게시물들이라는 걸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진전이 될수록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LA와 비슷한 그 92년 LA와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겠다. 혹시 한인이 또 희생양이 되는 게 아니냐. 이 또 약탈과 방화 같은 되게 폭력적인 어떤 시위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특정한 집단의 도덕성의 문제로 가는 거죠. 상대 집단의 도덕성 공격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LA가 지금 이제 이런 시위 속에서 약탈과 방화 발생이 예상된다. 통행금지령이 LA 폭동 이후로 처음 생겼다. 뭐 이런 얘기들을 어떤 사람이 하죠. 이 사람은 모르겠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인지 미국에 거점을 둔 사람인지 그걸 미국에 거점을 둔 척하는 사람인지. 근데 TV 사진을 찍어 올린 것을 봤을 때 미국에서 TV를 보면서 찍은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댓글 달리죠. 주방위군 동원하고 폭도로 변하면 다 사살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과격한 발언도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 조용히 촛불 시위하고 해산하는데 상점 털고 불 지르는 폭도는 시민이 아니고 이 진압 대상일 뿐이다. 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이제 루이비통이라는 이제 명품 가게가 몰 안에 있는데 거기가 털리는 영상을 가져와서 이게 시위의 정당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누가 댓글로 시위의 정당성 그딴 거 이제 미국 사람들 신경 안 쓴다. 어차피 털러 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제 막 이제 6월 1일, 2일로 넘어가면 이제 날짜가 또 진척이 되면 이제 막 이제 흑인 사회라는 하나의 집단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흑인 사회도 자성을 해야 된다. LA 폭동, LA 소요가 30여 년 전인데 지금도 수준이 달라진 게 없구나. 뭐 자성이 없다. 그래서 계속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은 오히려 흑인이나 히스패닉이 더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폭동이나 하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은 자성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댓글로 자성할 뇌가 없다 이런 식의 비속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렇지 맞는 말인데 이런 말만 해도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주의자가 된다 이런 식의 억울함을 표현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상대 집단은 이 어떤 운동의 대의나 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로 가지 않고 상대 집단 자체가 얼마나 혼란을 야기하고 약탈과 폭력성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주목을 받는 쪽으로 점점점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첫 텀에서 얘기했던 그 글과 또 연결됩니다. 이거는 광주와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광주랑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광주랑 연결시키냐. 광주는 무질서하지 않았다. 광주는 대단히 질서 정연했던 그런 곳이었는데 여기는 거의 뭐 불법으로 총기를 수지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약탈과 이런 걸 일삼는 그래서 한국의 어떤 평화 시대에 비교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슬슬 이 도덕성에 대한 비교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루프 코리안도 또 인용이 됩니다. 이제 루프 코리안이 이제 제가 지난 강의에서 루프 코리안을 많이 다뤘는데 루프 코리안이라고 하면은 이제 92년 당시에 이 한인타운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무장을 했던 자경단 한인, 재미 한인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 사실 미국의 어떤 백인 우익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백인 우익들이 이런 흑인 소요가 일어나면 갑자기 뜬금없이 이 그 루프 코리안 이미지를 갖고 오고 이러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방식의 행위 양식이 클리앙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갑자기 이제 광주랑 흑인 폭동 비교하지 말라 이런 논의 속에서 이런 식으로 루프 코리안 이미지를 갖고 오면서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 폭동의 그런 어떤 약탈에 대해서 방어하는 어떤 방어적인 어떤 사람들이었지 절대로 그런 약탈과 가해를 하는 그런 도덕적으로 열등한 집단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댓글로 막 머리에 든 게 없다. 뭐 광주 시민들이 구멍가게도 약탈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LA 얘기 또 하죠. 그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하는 양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아까 이제 질문 세 번째에서 집단 간의 정당성 경쟁으로 가는 거죠. 자기 집단의 피해를 강조하는 건데 이 자기 집단의 영역으로 이 재미 한인들이 이제 포섭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클리앙에서 3월 게시물들을 2020년 3월 게시물들 검색을 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제주도에 어떤 모녀가 여행을 갑니다. 그때 코로나가 한국에 한창 이렇게 창궐했던 시기였고 코로나 발병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을 동선을 다 추적해서 언론에 알릴 정도의 시기였잖아요. 근데 이 모녀가 제주도에서 자기들이 그 코로나 증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딸이
미국 시민권자였나? 뭐 그런 식의 영주권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온 딸이었던 거예요. 미국에서 온 딸을 제주도 여행시켜주겠다고 간 겁니다. 그게 이제 발각이 되고 막 언론에 보도가 된 그 시점에서 클리앙에서 그 딸을 검머웨라고 부릅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 혐오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그렇게 되면 그렇게 어떻게 되는 거죠? 재미 한이는 외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 담론 속에서는 재미 한이는 한국 사회 내에서 코로나 방어를 위해 코로나로부터의 어떤 그 방역을 위해서 정말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교란시키는 매우 부도덕한 집단인 거죠. 근데 갑자기 BLM으로 넘어오니까 그 사람들은 내 집단이 됩니다. LA 한인 피해를 겪었던 92년의 그 후예들이고요. 지금도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글 또 99개 이상의 추천을 받은 이 글에서는 아마도 재미 한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글을 씁니다. 재미 한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재미 한인으로 보이는 사람의 자식의 부모가 씁니다. 부모가 미국에 사시는 거죠. 부모가 미국에 사시는데 시대의 가게가 싹 다 털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을 백인 동네로 피신했는데 너무 무섭다 뭐 이런 얘기를 쓰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가 막 올라오니까 이제 이거 LA 폭동 때같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92년처럼 되는 거 아니냐. 92년을 왜 얘기할까요? 92년을 얘기해야 이 피해가 한인과 흑인의 어떤 한인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는 한국인과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과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혹은 한국 국적자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말이 한인이죠. 그 한인과 흑인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흑인은 모호한 언어입니다. 그 흑인들을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눠가지고 그들 간의 어떤 정당성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원죄가 있는 거죠. 흑인들은 92년도에 한인들에게 약탈과 방화를 저질렀던 부도덕한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BLM 국면에서 그걸 갖고 오는 겁니다. 우리 한인들은 LA 폭동 때 이미 겪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고요. 다시 루프 코리안 이미지가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LA 폭동 이후 한국 남자들은 병역필이라는 인식이 박혔기 때문에 한국 남자들 무서워할 거다. 그래서 제가 1강에서 이런 루프 코리안 이미지가 어떻게 이 남성 신화랑 연결되는가도 얘기를 했는데, 이 징병제와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이 단련된 예비군 남성들의 이 조직력 같은 걸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흑인 남성성, 어떻게 보면 흑인 남성성은 제가 이 발표에서는, 이 강의에서는 주로 다루지 않겠지만 사실 샘 오치라든가 연결되는데, 흑인의 남성성, 흑인의 남성적인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은 항상 문제가 되죠. 거기에 대응한 열등한 것으로서의 아시안 남성성에 대한 것에 대한 억울함, 이런 게 항상 존재를 하는데, 그 맥락을 지금 여기서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사실 깔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비역 남성성들, 이렇게 강한 남성성을 가지고서 제압할 수 있고, 흑인들은 오합지졸이다, 걔네 총도 잘 못 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 막 나오는 겁니다. 또 어떤 이제 트위터 글을 누가 인용을 합니다. 인종차별하니까 생각나는데, 자기가 유년 시절에 미국에 잠깐 학교를 다녔는데 흑인 애가 아시아애랑 같이 과제하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해서 흑인도 인종차별을 하는구나 해서 완전 난리가 났다, 뭐 이런 얘기를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글이 올라오는 거죠. 인종차별에는 이런 위계가 있다. 백인이 제일 위고, 그 다음이 흑인, 그 다음이 히스패닉, 그 다음이 아시안, 이런 계급이다. 근데 사실 이거 되게 웃긴 거잖아요. 사실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의 측면에서 미국 사회 내에서는 아시안이 흑인이나 히스패닉보다 위에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어떤 이 사람들은 아마 사회적인 발언이나 어떤 집단의 크기, 인구적인 크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 자체를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하는 거죠.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얼마나 아시안들이 열등한 위치에 있는가를 자조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또 젠더가 들어갑니다. 아시안 남성이 가장 열등한 위치에 있고,
오히려 애완동물이 그 위에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런 얘기들까지 하면서 그 위계의 가해 집단으로 이제 흑인 집단을 놓는 거죠. 그래서 이 담론 구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거 개념적 주석으로 제가 정리를 한 건데 상대 집단의 피해에 대해서 일단 공감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 사회 인종차별 피해라던가 경찰의 폭력 행사, 여론 조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시작을 하는데 이게 계속 그 지속이 되니까 피곤함을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 사회로 이 담론이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낀 것인지 이제 계속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상대 집단을 설정을 하고 그 상대 집단으로서의 흑인 집단에 대해서 도덕성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폭력, 시위, 무질서, 혼란, 약탈 이런 것들이 정당성 없음, 그리고 흑인들은 인종주의에 대해서 모순적이다, 자기들도 차별을 한다 이런 얘기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집단 간 경쟁, 피해 경쟁인 거죠. 피해 경쟁. 그래서 흑인들은 아시아인을 차별하고 흑인의 약탈로 한인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들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 LA 폭동이라는 역사적인 기억을 돌이켜봤을 때 한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원죄가 있다, 이런 식의 딱 구조가 정리가 됩니다. 다음으로 그럼 이제 블랙페이스 논란으로 가보겠습니다. 블랙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오히려 더 되게 명백하게 시작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처음에 어쨌든 이제 그 자기 집단의 도덕성에 대한 방어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감에서 시작하기보다는 방어에서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니까 샘 오칠이라는 방송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게 논란이 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 학생들 혹은 한국인이라는 집단이 도덕적으로 그렇게 나쁜 집단이 아닌데 왜 이렇게 공격을 받지? 이런 식의 방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월 6일에서 7일을 거치면서 쭉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 분장인데, 흑인 분장인데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블랙페이스가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도 동양인 눈찍기에 분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동양인 눈찍기와 흑인 분장을 어떻게 동일시하냐. 백인과 흑인들은 의도적으로 희화할 목적으로 눈을 찢는데 이 학생들 몰랐다. 이 학생들은 이 학생들 무슨 깜둥이 같은 쓰면 안 되는 표현을 쓴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 학생들은 의도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대요. 계속 의도를 강조합니다. 의도가 그냥 즐겁게 그 사람들 흉내내는 것이었지 흑인을 비하하게 한 게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100개 이상 추천을 받은 글인데요. 뭐 학생들이 분장을 할 때 그러면 마틴 루터킹이나 뭐 이런 사람들 분장할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을 흉내내야 되지? 피부색은 그러면 아예 분장을 할 수 없는 거냐? 이런 식의 논의들. 이게 분장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학생들이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게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곡해를 해야겠느냐. 또 그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고3들 사는 게 힘들지 않느냐, 왜 얘네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못 믿을 아이들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아이들의 도덕성을 방어함과 동시에 이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도 니들 잘못이다라는 쪽으로도 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댓글을 달립니다. 도덕적인 우위를 점하고 싶은 PC충이라는 비속어를 썼습니다. PC충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우위라는 자기 만족감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얘기들을 하고요. 여기가 미국이냐? 우리는 블랙페이스가 미국적 맥락에서 문제되는 거 알고 있다. 근데 우리가 왜 미국인도 아닌데 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사과를 해야 되지? 이런 식의 얘기들. 그랬더니 이제 흑인은 하나의 훈장이다라는 식의 논의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흑인지 감수성이라는 말도 만들어내고요. 흑인 펜스룰 이런 말도 하고요. 그래서 이건 팸이랑 비슷하다 이러면서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비난과 묶어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자기 집단의 도덕성 방어인데
공격과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상대 집단의 도덕성 공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짝소년단 리더가 인스타그램에서 이 까맣게 칠하고 코스플레이하는 영상들을 그냥 퍼다 날고 별로 문제의식 안 갖고 있는 것 같다. 당사자 중심주의라는 말을 아까 제가 개념으로 추출했다고 했잖아요. 당사자 의견이 가장 중요하잖아. 논란 종결이네. 그러니까 이걸 왜 본인은 문제가 삼지 않는데 불편러들이 나오냐. 이렇게 불편이라는 것을 자기의 업으로 삼는 사람도 있다. 이런 식으로 프로 불편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 사람 말하자면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쓸데없이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로,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흑인 말고는 흑인 흉내 내는 것도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PC라는 것, 이 정치적 어떤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 이거 논의가 너무 불편하다. 이게 오히려 더 이 그릇된 신념 가진 사람들이 민폐를 끼치는 행위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민폐, 그릇된 신념이라는 방식으로 도덕성의 문제로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고요. 댓글에는 좀 더 심한 말이 나오죠. PC가 오히려 더 혐오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PC가 차별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사례들을 갖고 드는 거죠. 미국에서 뭐 레게 머리를 했다가 비판받은, 이게 아마 컬처럴 어프로프리에이션이라고 해서 문화 전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담론인 것 같은데, 그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막 논란이 됐던 걸 갖고 오면서 이 사람들 내로남불이다. 흑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차별 같은 것들은 관대하고, 꼭 이렇게 다른 인종이 자기들에 대해서 뭐 흉내를 내거나 좀 비슷한 거를 하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인종차별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다. 이러면서 이성도 없고 논리도 없다.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댓글에서는 흑인이 벼슬이다. 페미 같은 답답함을 느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비난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집단 간 정당성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 집단의 피해를 강조하는 부분을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정부고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겪은 상황에 대해서 이 소위 PC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자기들 정의감을 가지고서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막 가해자로 몰아서 그 학생들에게 심리적인 가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심리적인 가해를 받는다. 이런 식의 피해자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는 아니고 이거는 제가 이제 지난 강의에서 갖고 왔던 건데, 미국 사회 흑인은 한국인 가해자였습니다. 라는, 이게 또 100개 이상의 추천을 받은 글인데요. 이게 또 루프 코리안 이미지를 갖고 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또 미국 사회 흑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샘 오치리를 이 사람들은 막 비난을 해요. 샘 오치리 네가 미국인이냐? 너 가나에서 오지 않았냐? 그리고 관짝소년단도 미국인이 아니다. 근데 왜 미국, 여기 한국이다. 근데 왜 미국 얘기를 갖고 와서 미국의 블랙페이스 얘기를 갖고 우리를 비난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또 이 사람들 또 하나로 딱 묶어갖고 흑인이라 부르면서 갑자기 또 미국 사회 흑인 얘기를 갖고 와서 그들은 항상 한국인에게 가해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인하고 치고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한인들한테 피해를 오히려 준다는 거죠. 백인이나 흑인이나 사과 한마디 한 적 없고, 항상 이런 문제에서 한국인을 가해자로 만드는데 사실 인종적 계급은 이렇다. 동양인은 애완동물보다 더 아래에 있다. 이런 식의 또 자기 피해를 강조하는 논의. 그리고 또 이제 이 PC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페미니스트들을 또 하나로 묶어서 막 상대 진영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갑자기 또 이제 지금까지 한인으로 막 묶다가, 한인이라는 되게 두리뭉술한 한국에 사는 한국인 재미 한인들을 묶지만, 여기에서 이 사람들, 소위 PC주의자들과 페미니스트들, 그리고 BLM 샘 오치리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내 집단의 일원이 아닌 사람들로 쫓겨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집단이 되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이게 그 국민들을 계도해야 될 어떤 대상으로 보고 자기들은 도덕적으로 올바르다고 얘기하지만 가장 비열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오히려 더 큰 권력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어떤 문제도 비난을 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만한 상대들로 자기 집단의 피해를 이제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만만한 상대니까 우리한테 이러는 거다. 근데 저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혹은 자기들의 어떤 모순을 가리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다시 가해와 피해 문제를 가져가면서 자집단의 어떤 피해가 훨씬 강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당성의 문제는 거기서 확보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담론 구조를 정리를 해보면 여기는 훨씬 더 이제 아까보다 좀 더 단순하게 쭉 가죠. 그래서 집단의 도덕성에 대한 방어에서도 이제 인종적 분장에 비하의도가 없다라는 것이라든가 인종적 분장의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없었다라든가 이 학생들은 어리고 순수한 코스튬 플레이를 한 것일 뿐이다라든가 이런 식의 방어, 그 다음에 상대 집단의 도덕성에 대한 공격으로서는 이게 너무 과잉해서이고 엄숙주의고 너무 쉽게 불편함을 토로하기 때문에 민폐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에는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는 엄격한 이 내로남불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당사자는 괜찮다는데 당사자가 아니면 당사자 자처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집단의 피해를 강조합니다. 미성년자 학생들인데 이 사람들의 초상권과 창의성에 피해를 주고 이 사람들을 심리적인 피해를 끼쳐대는 것이냐, 자라나는 어린이들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흑인들은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너무 인종차별을 많이 했다. 이건 사실 이 흑인은 어느 나라 흑인인지 사실 불분명하게 지칭되어 있지만 미국을 끌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편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된다. 이거 니네가 불편함을 계속 이어가지면 이게 결국은 우리에게 차별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너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의 담론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방식의 집단에 대한 자기 정의를 하고 그 집단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를 되게 상황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그 집단에 대한 구획의 정의가 달라지는데 그 속에서 피해자성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어떤 정당성의 기제가 되고 내가 너보다 더 큰 피해를 받았으며 네가 나에게 끼친 피해가 훨씬 더 큰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정당하고 도덕적이다라는 방식의 이런 경쟁적 피해자 의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인종적인 어떤 갈등의 인종적인 갈등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인종적인 어떤 적대적 상황이 놓였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상대 그룹을 멸시하고 상대 그룹에 대해서 상대 그룹이 겪는 어떤 고난이나 고충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그것은 그래도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상대 그룹에 대해서 자그룹이 끼친 가해나 끼칠 수 있는 가해에 대해서도 그것이 가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방식의 담론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인종주의를 정당화하는 기제라는 것이죠. 그 어떤 방식으로 인종주의를 정당화하냐?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런 인종주의도 정당화된다라는 것.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피해자의식 인종주의라는 말을 제가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임지연 선생님, 역사학자 임지연 선생님이 빅티무드 내셔널리즘 원래 이제 이거를 피해자의식 민족주의로도 번역을 하셨다가 최근에 책을 내시면서 희생자의식 민족주의로 번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민족주의 문제를 설명할 때는 주로 홀로코스트라든가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역사성과 민족적인 어떤 국가폭력 이런 것들의 문제가 많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희생자라는 이제 표현이 더 번역에 적합할 것 같은데 이 인종주의의 문제로 가면 사실 소위 마이크로 어그레션이라고 해서 되게 일상에서의
사소한 어떤 차별까지도 포함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희생자라는 말까지 쓰기엔 좀 과한 것 같고 피해자라고 말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는 피해자 의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윤지현 선생은 이 집단적 기억에 있어서 이 희생자 의식이라는 것이 기존의 이 집단적 죄의식과 집단적 결벽의 인식론적 이양 대립의 어떤 전환이라는 것. 그래서 어떤 죄의식과 마찬가지로 집단적 결백이라는 것은 자칭 이제 피해자들 사이에서 강한 연대감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고요. 피해자 공동체들 내에서의 강한 결속은 이 과거사 문제일 경우에 전후 과거사 극복의 가장 현저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억 전쟁의 양상 속에서 집단적으로 스스로 피해자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각 국민들이 경쟁을 하는데 그런 국민적 경쟁을 설명하기 위해서 희생자 의식 민족주의를 하나의 작업가설로 제안한다고 이제 썼습니다. 이 논문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피해자 의식 인종주의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같은 인종 집단 내 구성원들 혹은 같은 인종으로 상상되는 이들이 겪은 피해 경험을 집단적 기억으로 내면화함으로써 자기 집단의 피해가 상대 집단보다 더 크거나 더 부당함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인종 집단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는 경쟁적 피해자 의식이라고 이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종 집단이라는 건 사실 범주를 어디까지로 둘 것인가는 매우 자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아시안이 당하는 폭력의 붕괴를 할 때는 중국계 미국인들이나 중국인들도 하나의 자그룹에 속하는 인종 집단이 되죠. 아시안으로서. 그렇지만 또 중국인들과 대립할 때는 또 그들은 또 타 인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또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재미 한인이 자 집단이 될 때가 있고 외 집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집단을 상상하는 방식은 자의성을 갖는데 어쨌든 이 인종이라는 위계를 계속 그 사회 내에서 설정하는 이 상상의 과정 속에서 자기가 속했다고 생각되는 그 집단을 더 정당하고 더 도덕적인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피해라는 것을 나의 기억으로 내면화하고자 하는 것, 이 집단의 피해 혹은 그 집단 내에 있는 다른 성원의 피해를 내 것인 것처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이 피해자의식 인종주의라고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BLM과 이 블랙페이스 담론에서 있어왔던 이 많은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많은 이 담론 체계는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더 피해자다, 내가 더 피해자고 내가 더 피해자의 그룹에 속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양식으로 그것을 가지고 설득하고자 하는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2020년 여름이라는 되게 결정적인 국면 속에서 인종과 인종주의에 대한 담론이 한국 사회에 들어올 때 그것에 대해서 한국의 다소자 그룹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 갖고 들어온 어떤 중요한 어떤 인식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 의식 인종주의는 사실 어떤 면에서 그 이면 혹은 그 민낯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논쟁은 제가 아까 봤던 논쟁은 8월 7일까지의 클리앙에서 있었던 논쟁이고 그 논쟁들은 되게 점잖아요. 막 물론 소위 PC충 이런 말을 하면서 비난을 하지만 그 이상의 육두문자나 그 이상의 혐오 발언은 잘 보이진 않거든요. 게시판에서 점잖게 논쟁을 합니다. 소위. 그런데 그 모든 게 잦아들고 샘 오츠리가 메인스트림 방송가에서 완전히 퇴출된 이후에 이 사람이 이제 좀 뭐랄까 어떤 좀 다시 어떤 활동을 재개를 해보려고 유튜브 채널을 좀 더 활발하게 운영을 해요. 그래서 5723이라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 채널에 들어가면 보이던 비디오도 플레이리스트에서만 볼 수 있고 안 보이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채널을 열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그 봉사 활동을 하고 한국에서 뭐 이러저러한 뭐 그 문화 가교자로서의 역할, 뭐 케냐가 아니죠. 그 가나의 음식을 소개하는 뭐 국방이라든지 뭐 한국의 어떤 여행지를 가는 뭐 브이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찍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들어가면 이게 유튜브잖아요. 유튜브는 이제 외국 회사고 그 클리앙은 한국 회사니까 추적이 가능한. 유튜브는 이 사이버 경찰이 국제 공조를 신청하지 않는 한 짜잘한 댓글까지 추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혐오 댓글들이 막 달리는 겁니다. 뭐 돈만 빠서 못 떠나겠지라든가 뭐 아직 안 가세겠네요 이런 것들은 뭐 좀 얌전한 거죠. 근데 뭐 이제 가나로 돌아가라 덕분에 인종차별을 시작했다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가나는 돈 없어서 흙 퍼먹는 게 전통 음식 아니었니. 이거는 이제 쿡방하는 거에 달린 댓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대놓고 완전히 혐오 발언을 하는 거죠. 한국에서 나가주세요 제발요 이런 말도 하고요. 이 가나 초콜릿 수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콜릿이 뭡니까? 까만색이니까 초콜릿. 이거는 그냥 피부색에 대한 멸시 발언인 거죠. 네, 그런 말도 하고요. 그다음에 모카 문희전 선생님, 이 모카라는 거는 모카밭에서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노예 노동을 했던 것들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놓고 하는 혐오 발언이죠. 그리고 가나 주제 무슨 전통 음식, 주인님 음식 레시피라고 바꾸자 뭐 이런 얘기 하고요. 가나 초콜릿 이런 얘기 하고요.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이거 말고도 너무 많은 혐오 글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도 보실 수 있어요. 이 세모치리가 갖고 있는 유튜브 채널은 세모치리 뭐 나무 위키 페이지 가면은 링크돼 있고 거기 들어가면은 플레이리스트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각 비디오 들어가면은 다 혐오 댓글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피해자 의식, 나의 피해자성을 강조해서 논리적으로 이게 왜 우리가 흑인들한테 이런 태도를 취하는가를 설득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물론 같은 사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의 그 논란이 어느 정도 잦아든 이후에는 이런 정말 노골적인 인종주의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세모치리는 한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이 채널을 운영하다가 이 채널에 더 이상 제 비디오는 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여기까지가 제 이제 강의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문화사회의 피해자의식 인종주의라는 이름으로 논문으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글을 쓴 거는 한국 사회가 인종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 중에도 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인종주의의 문제는 이렇게 소위 흑인과 뭐 백인과 황인종 이렇게 크게 굵직하게 얘기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저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인종주의는 어떤 면에서는 같은 피부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시안들 사이에서의 인종주의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정말로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걸 인종주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어디까지는 인종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 그럼 그 사람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차별과 폭력은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것들도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렇지만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식으로 자기 집단이 왜 이런 식의 폭력이나 어떤 가해나 차별을 행하는 게 정당화되는가를 계속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 설명하려고 하는 방식은 내가 피해자다, 내가 더 정당성을 갖고 있다라는 논리. 뭐 아시아인들에 대한 차별도 저들은 불법 체류자고 우리 직업 뺏어가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사고치고 범죄 저지른다, 이 논리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그 범죄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계속 나를 피해자화함으로써 저들에 대한 나의 차별을 정당화한 방식, 이게 인종주의의 되게 중요한 한 기제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제안을 하고 이런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예,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개의 강의 잘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